안녕하십니까? 2020년 하반기 디지털 이니셔티브 세미나에 접속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금일 세미나 진행을 맡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손정배 팀장입니다. 어제 강연은 유익하셨는지요? 어제 강연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시장과 각 산업별 전망이었다면 오늘은 5G와 데이터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유튜브와 카카오TV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은 촬영분이 나가지만 실시간으로 강연자분들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와 계십니다. 따라서 강연자분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고 강연자분들께서 피드백을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좋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이벤트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이 중 10개를 선정하여 커피 쿠폰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질문을 적어 주실 때 반드시 닉네임과 함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사 중 라이브 화면을 캡처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해시태그를 달고 업로드 해주시면 선착순으로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채팅창에 올라오는 안내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 다뤄볼 주제는 5G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시장인데요. 먼저 첫 번째 5G 시장 주제로 해서 저희가 애틀라스 리서치 앤 컨설팅의 정근우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우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제가 5G 2021년에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주제가 아주 팬시한데요. 저희가 질문을 하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알기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막 선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뭐 소비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기업 입장에서 실제로 5G 서비스가 피부에 와닿는다는 생각은 쉽게 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사님께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는 먼저 한국뿐 아니고 이제 월드와이드한 차원에서 글로벌 5G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물론 5G 스마트폰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이통사들이 서비스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5G 때문에 확연히 뭔가 생활이 달라졌다라고 체감하는 부분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5G가 올해를 지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제안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글로벌 시장 현황, 그리고 한국의 시장 현황, 그리고 향후에 이통사들이나 각 기업들이 5G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쭉 통해서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제가 5G가 어떤 기술이다라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5G는 이동통신 기술이 크게 발전해온 5번째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1세대가 아날로그, 두 번째 2세대가 음성 중심의 통화, 그리고 3세대부터 약간의 데이터 중심 시대가 열리고 4세대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LTE 시대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해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5G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5G가 상용화되기 시작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통사들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하다. 사실 이 세 개의 단어가 5G를 가장 특징 있게 만드는 기존과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초고속이라 하면 기존에 비해서 LTE에 비해서
20배 이상 빠른 속도, 그리고 초저지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다 실시간에 가까운, 내가 무언가를 요구를 하면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연결이라는 것은 보다 많은 수의 기기, 꼭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서나 뭐 IoT 단말들이 동시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 특징인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의 4G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이 통사들이 광고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소비자들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아직 실질적인 서비스로 많이 연결되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뭐 20배 빠른 속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실제로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G는 우선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5G 기술이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LTE, 즉 4G와는 다른 수십 기가헤르츠 대역의 초고주파 대역,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역을 이용하는 데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 함은 너무나 전파가 직진성이 강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계기나 기지국에서 멀리 떨어지면 또는 중간에 벽이 있으면 5G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사들은 그 밀리미터파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700MHz 대역의 저주파수 대역, 그리고 3.4에서 3.8GHz 되는 중대역, 그리고 고대역을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크게 6GHz 이하 대역을 서브6라고 해서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5G 서비스가 실제로는 6GHz 대역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미터파라고 부르는 이제 수십 기가헤르츠 대역의 경우는 이제 막 활용이 되고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의 유일한 이통사는 미국의 버라이즌뿐입니다. 네, 그러면 5G 시장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라고 봤을 때요. 일단 5G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에릭슨 같은 경우는 그 5G 가입자가 아직은 굉장히 좀 적은 그 가입자를 갖고 있지만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5년이 되면은 28억 회선이 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이 돼서도 LTE는 지금 이제 4G죠. 4G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5G의 비중이 계속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LTE는 한 2022년쯤에 51억 회선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줄면서 그 5G가 대체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인,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서유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똑같이 에릭슨이 예상한 바에 따르면은 그 5G 가입자 비중으로 봤을 때는 2025년이 되면은 미국이 74%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된 이 동아시아 지역은 60%가 좀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전체 가입 회선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절대적인 가입자 수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 11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G 가입자가 벌써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최대의 이통사이자 세계 최대의 이통사인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5G를 요금제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 수가 8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이동통신 회선을 다 합쳐도 지금 한 6천만 회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의 5G 가입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유럽 지역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5G에 지금 이통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남미 지역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5G가 확산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G가 계속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나고 이용도 늘어날 거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5G가 그러면 가입자 수에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데이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5G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이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트래픽의 한 45% 정도
차지할 걸로, 물론 2025년이 되면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한 3, 4년 뒤면은 전체 이동통신 에서 나오는 트래픽의 절반 약간 못 미치는 정도가 5G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G는 이따 뭐 왜 그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많이 소모되는가는 이제 뒤에 서비스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굉장한 뭐 4K, 8K의 고해상도의 동영상 서비스 이런 쪽이 많이 소비가 되면서 트래픽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5년이 되면은 그 전체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 한 76% 정도를 차지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G가 상당히 또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5G가 뭐 당연히 앞으로는 잘 될 거다라는 점은 뭐 누구나 동의하는 바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상용화된 그 이통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한 113개 이통사가 5G 서비스를 런칭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제 상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시범 서비스까지 다 포함된 숫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로 113개 이통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뭐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호주, 그다음 북미와 캐나다, 그리고 남미에서는 브라질 이미 했고요. 서유럽 쪽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 있는데요. 한국은 5G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국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5G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체감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객관적인 수치로 나온 부분을 봤을 때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앞서 있는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은, 5G에 접속했을 때 그 다운로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봤을 때, 미국의 버라이즌 같은 경우가 한 500mbps가 넘는 속도로 1위를 차지했고요. 한국의 이통 3사는 전부 다 200mbps를 넘으면서 상당히 좋은 품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5G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5G 접속 비율에서 보면 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5G 폰을 가지고 이용할 때 5G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한국 이동 3사는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했을 때 한 15% 정도만 5G를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5G 서비스에 가입해서 쓴다라면 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가 이용하는 모든 시간에 걸쳐서 100%다 5G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사항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점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속도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버라이즌이 굉장히 우리나라 이통사의 한 2배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속 비율을 보시면은 조사 대상이 된 이통사 중에서 미국 버라이즌은 5G 접속 비중이 0.5%,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내가 100번을 이용했을 때 한 0.5회 정도만 5G 접속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것은 버라이즌이 그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굉장히 초고대역 주파수 대역을 5G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역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 간단히 그러니까 농담 삼아 얘기할 때 중간에 벽이 있으면 접속이 안 된다. 그리고 내 눈앞에 중계기가 있어야 접속이 된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접속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럼 미국 버라이즌이 그 주파수 대역을 지금 주력 주파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서 아실 수 있는 것은, 이통사들이 처음에 5G를 마케팅할 때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정도는 아직 그러니까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활용하는 주파수 문제도 있고, 또 이통사의 뭐 장비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SA라고 부르는 그런 독립형 LTE 장비를 쓰느냐 또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 이통사들은 처음부터 5G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가능했던 그런 수치를 먼저 좀 상대적으로 내세웠던 거고요. 지금은 사실 그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사람들이 5G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럼 어떤 단말을 쓸 수 있을까? 그거죠.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말은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스마트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5G 단말이 등장할 수 있고 실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G 단말은 크게 이동성이 중시되는 단말, 즉 막 내가 이동을 하면서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차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선 통신 자체를 중시하는 단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5G라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그 작성한 장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약간 스피커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원통형의 단말이 있을 겁니다. 이 단말이 이제 보통 CP라고 부르는 단말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그 집에 놓고 쓰는 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KT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 에그라는 단말을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단말은 말 그대로 5G 에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설치해 놓고 유선을 가입하지 않고 집에 이 장비를 놓고 집안에서 와이파이로 5G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가능하게 하는 단말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히 미국이라든지 어떤 땅이 굉장히 넓어서 또 교외 지역이 많은 그런 국가에서는 모든 지역에 다 유선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는 이제 픽스드 와이어리스라고 해서 고정형 무선 서비스라는 걸 제공합니다. 즉 집안에 그 그러니까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것이고 5G가 그런 시장을 또 가능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단말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단말들이 등장했는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GSA라고 그 세계 이제 통신사업자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했더니 6월 기준으로 한 317종 정도의 단말이 등장했다. 물론 이 중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단말은 한 135종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판매량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이 절대 다수였고요. 스마트폰 외에도 이제 에그 같은 핫스팟,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에 놓고 쓰는 고정형 CPE 단말, 그리고 통신형 모듈, 그리고 노트북 같은 단말, 그리고 기타 단말들이 있는데요. 기타 단말들 같은 경우는 드론이라든지 어떤 VR이나 AR 같은 머리에 쓰는 형태의 단말, 그리고 로봇, 뭐 태블릿, 그리고 특이하게 중국 같은 경우는 TV에도, 그러니까 스마트 TV에도 5G 통신이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따로 뭐 유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이 스마트 TV를 사면은 여러 가지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말들이 쭉 등장을 해서 지금 뭐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스마트폰이 전체에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올해 출시되는 스마트폰 중에서 5G 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가 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일찍 시작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굉장히 상용화한 이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5G 스마트폰이 굉장히 빠르게 그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봤을 때 그 5G 폰이라고 해서 그 일반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5G 스마트폰은 삼성과 화웨이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웨이가 그 33.2%, 삼성전자가 34.4% 정도로 삼성전자가 약간 앞섰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여긴 자료가 안 나왔지만은 2분기에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다시 앞섰습니다. 근데 그거 이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에서 많이 판매량이 좀 줄었고요. 반면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는데 중국에서 5G 스마트폰 판매량을 크게 늘리면서 다시 앞섰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3분기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앞섰고요. 근데 또 4분기 이후에는 또 굉장히 또 달라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출시가 됐지만 애플의 아이폰 12 그게 처음으로 이제 5G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워낙 그 5G,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4분기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애플의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모델별로 봤을 때 상반기의 매출액 기준으로 5G 스마트폰 탑 5 모델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 화웨이가 4위와 5위를 차지하는 걸로.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 S20 플러스가 가장 그 5G 스마트폰 중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가장 높은 판매 점유율을 지닌 그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삼성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많이 팔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좀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5G 스마트폰 경우는 초기에는 굉장히 플래그십 단말 중심으로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원 이상 가격으로 나왔었죠.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뭐 70만 원대, 80만 원대 그 정도의 가격대에 그 5G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즉 5G가 이제 중가 단말로 확장된 거고요. 근데 이런 가격 속도, 그러니까 가격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시장은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이 뭐 1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중국에서도 그 화웨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가격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제 5G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3분기에는 아마 711달러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아마 80만 원 이상이 되겠죠. 8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올해 2분기에는 400달러대로 하락했습니다. 평균 전체 5G 스마트폰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그 리얼미라고 이제 중국 오포라는 제조사의 이제 다른 서브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국과 인도 시장을 겨냥해서 5G 폰을 내놓은 것이 150달러, 그러니까 999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좀 안 되겠죠. 이 정도의 스마트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계속 빠르게 하락하는 것은 물론 이제 5G 이동통신 이용 요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소비자들이 그만큼 5G 폰을 이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그 5G 가입자가 앞서 말씀드린 그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하면 이제 장비 시장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통신 장비 시장에서 5G, 특히 5G 시장에서는 최근 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잘 모르시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은 통신 장비 쪽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4G까지는 그렇게 큰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는 영향력이 없었는데 특히 5G 시대에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한 20% 정도를 목표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미국 정부가 그 중국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내놓고 있죠. 그래서 화웨이가 1차적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에 그 5G 장비를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런 국가들이 쭉 늘어나면서 화웨이 점유율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그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에릭슨이나 노키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단말 그 장비 업체들이 다시 반사 이익을 얻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버라이즌에 얼마 전에 8조 원 규모의 그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례처럼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 5G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2025년에 한 28억 회선 정도 예, 규모로 커질 것 같고 이것도 좀 재미있네요. 스마트폰 출시 올해 스마트폰 출시 한 15% 정도밖에 5G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의미 있었고 장비라든지 뭐 스마트폰 단말이라든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좀 치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한국의 5G 시장은 지금 좀 어떤가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국가입니다. 그 이후로도 5G 가입자는 이제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 9월 기준으로 약 1,000만 명이 약간 안 되는 가입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10월에는 아이폰 12가, 그러니까 5G를 지원하는 애플의 아이폰 12가 출시되면서 이제 1,000만 명이 넘었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전체 이동통신 회선 비중에서 5G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가 약간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은 서비스를 2019년 4월에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좀 빠르게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5G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은 사실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5G 단말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딱 3종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핫스팟, 5G 에그죠. 그리고 태블릿. 단 3종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본 것이고요. 근데 핫스팟과 태블릿은 사실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에서 그 한 1,000만 명이 이르는 5G 폰 가입자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스마트폰이 지금 국내에서 5G 단말의 뭐 대명사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에 출시된 이후에 작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한 26종 정도의 5G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전부 다 100만 원 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고가의 단말이었는데요. 가장 비싼 가격의 5G 스마트폰은 갤럭시 Z 폴드, 이제 폴더블 폰이죠. 한 24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단말은 샤오미의 Mi 10 Lite 5G라는 단말이 있습니다. 45만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성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26종의 단말이 출시되면서 점차 가격대도 좀 넓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단말이 그 비중이 높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만 원대, 60만 원대 단말들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새로운 단말이 출시되면서 기존 단말들의 판매가도 조금 그러니까 더 인하가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를 수 있는 5G 스마트폰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체 단말 판매량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5G 스마트폰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 그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그 월 단위로 그 전체 판매되는 스마트폰 중에서, 아니 휴대폰 중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피처폰을 전부 다 합친 수치입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이 전체 한 달에 판매되는 휴대폰 중에서 각 기술 세대별로 어느 정도 판매되는가라는 비중을 살펴본 것인데요. 2012년 정도에 국내에서 이제 4G LTE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때 LTE 서비스가 시작되고 7개월 만에 LTE 폰의 판매 비중이 50%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5G 같은 경우는 출시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LTE하고 좀 다른 점이 LTE 같은 경우는 50%를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비중이 확대돼서 한 2, 3년 후에는 한 90% 이상이 전부 다 LTE 폰이 됐었는데 5G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약간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을 때도 있고 50% 못 미칠 때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어떤 단말이 새롭게 출시되는가에 따라서 주로 이제 플래그십 단말입니다. 갤럭시 S라든지 갤럭시 노트 그리고 이제 애플 아이폰이 나왔으니까 이런 딱 출시되는 달에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또 그 출시 효과가 지난 다음에는 다시 좀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5G 폰의 그 판매, 그 소비자들의 반응이 좀 약간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여기는 또 함정이 있는 게 그 새롭게 출시되는 플래그십이 다 5G 폰입니다. LTE 폰이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1,000만 가입자 중에 약간의 좀 개념을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게 모두 다 5G를 원해서 가입한 게 아니라 최신 스마트폰을 사려다 보니 5G에 가입을 하게 되는 그 비중도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이제 5G 이제 데이터 트래픽을 보시면요. 5G 데이터 트래픽은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 현재는 한 35% 정도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가입자 비중은 한 15%가 약간 안 되는데 트래픽 비중은 35%로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5G 가입자는 그만큼 데이터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가입자 1인당 소모하는 데이터를 봤을 때 5G 가입자는 4G 가입자에 비해서 월 평균 한 2.5배 정도 더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소모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당연한 결과라도 볼 수 있는 것이 5G가 아직까지는 뭐 요금제도 비싸고 단말도 비싼데 그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그만큼 더 데이터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적극적인 소비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트래픽도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뭐 지난 9월, 10월에 있었던 이제 국감 현장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요. 5G 가입자가 쭉 늘어나고 있는데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가입자들은 불만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커버리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오히려 LTE 때보다 더 줄었다. 그리고 단말 가격이 아직 너무 비싸다. 그리고 나는 플래그십을 단말을 사서 LTE를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커버리지를 보시면요. 이통사들은 그래도 커버리지를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그 커버리지 맵을 이렇게 한번 캡처해 본 것인데요. 뭐 주요 수도권이라든지 주요 도시 그리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5G 그 커버리지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커버리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국토 전체 면적에서 보면은 굉장히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인구 커버리지라고 해서 이 커버리지에서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커버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왜 커버리지를 문제 삼느냐? 그거는 이런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지하라든지 건물 내부 이런 데서는 5G 접속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를 그 5G 접속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통사들이 중계기나 이런 걸 계속 늘려야 되는데 이게 또 뭐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체감하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적다. 즉 5G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라고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5G 요금제에 가입해서 비싼 돈을 주면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 5G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G 요금제는 뭐 이 통사에서 다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은 LTE에 비해서 확실하게 그 평균적인 그 비용이 늘었습니다. 이 통사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그래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속도 제한을 하지 않는 완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봤을 때 뭐 8만 원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LTE하고 비했을 때 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그 국내에서는 5G 시장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용화된 이후에 가입자들이 굉장히 늘었고 외형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고 이 통사들도 실제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의 그만큼의 그 시장 활성화라든지 그런 걸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5G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커버리지, 요금제, 그다음 혜택이 적다, 비싼 단말, 뭐 이런 것들로 좀 정리가 될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옛날에 5G 나올 때 이야기 들은 것도 5G 나오면은 일자리도 많이 나올 것이고 자율주행 차도 확대될 것이고 스마트 공장도 생길 것이고 뭐 이런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여전히 모든 어떤 5G 서비스가 B2C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국내 시장이. 그래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5G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의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임팩트 줄 수 있는 서비스를 5G가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국내 상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소비자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컨슈머 대상의 즉 B2C 시장은 5G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5G의 진정한 가치는 일반 고객들이 아니라 기업 시장에서 등장할 거다. 즉 B2B 시장에서 나타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컨슈머 시장과 마찬가지로 B2B 시장도 그렇게 활성화됐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G 기반의 B2B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시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각 기업들도 이제는 5G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등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5G가 처음에 상용화되기 이전부터 5G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초고속, 초저지연, 그리고 대규모 접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 시장뿐만 아니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 뭐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거다. 즉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더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등장할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국내 이제 KT 경제경영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5G로 인해서 모든 산업들이 다 영향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특히 제조 분야에서만 8.5조 원 정도의 굉장히 앞으로 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핵심적인 인프라 중에 하나가 통신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5G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사들도 이제는 이 B2B 시장의 중요성을 물론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을 더 강화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이 기업들에서도 앞으로 한 2년 내에 5G를 업무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거다라고 답한 비중이 절반이 좀 약간 안 되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도입할 거다라고 본다면은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요. 즉 기업들도 뭔가 5G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 그리고 기존 사업의 더 효율화 같은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업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감형 미디어입니다. 실감형 미디어는 이건 이제 B2C 서비스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실감형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통사들 같은 경우는 즉 B2B2C 서비스, 즉 그러니까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한테 5G 연결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가능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AR이나 VR을 활용하는, 특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원격 근무가 더 주목받고 있고 이 점에서 VR이나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5G에서 가장 두드러질, 그리고 5G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동 3사뿐만 아니라 또 자동차 업체들도 5G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높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관련된 업체들이 모여서 5G AA라고 하는, 그러니까 5G와 관련된 어떤 자동차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업계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주위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자동차 또는 다른 거리의 인프라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 인프라는 바로 5G가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G가 그 자율주행에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거다라고 모두들 동의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 오른쪽 위에 이제 트럭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군집 주행이라고 해서 여러 대의 트럭이 동시에 쭉 줄지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앞에 있는 차는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도 있고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차들은 전부 다 자율주행으로 가장 앞에 있는 차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뒷차들의 공기 저항을 줄인다거나 해서 그 에너지 소모량을, 연료 소비량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된다면은 24시간 주행이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물류의 혁신을 가져올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특히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이미 항구라든지 이런 기차역 같은 물류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트럭이 실제로 많이 테스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5G의 또 가치를 잘 살 수 있는 부분이 원격 조작이나 진료입니다. 그 5G가 이제 초고속 그리고 초저지연,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초저지연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실시간으로 뭔가 주고받을 수 있고 응답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그 원격에서 조작하거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 5G 개발이 시작되던 굉장히 초창기부터 많이 5G 킬러앱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재해 현장에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장비를 보내서 안전한 지역에서 사람이 조작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앞으로 활성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는 아직까지 이렇게 상용화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은 그래도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미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기지국에 접속하는 그 사람 수를 파악을 해서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몰리고 또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 유통사들도 이거를 실제로 이제 유통업체한테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G 시대가 된다면 보다 더 정밀한 위치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5G는 굉장히 높은 초고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되는 그게 특징인데요. 이 기지국을 촘촘하게 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지역 내에 사람이 유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그리고 물론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어떤 남자가 더 많이 이동하는지, 여자가 더 많이 이동하는지, 또는 또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다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도코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 통계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5G에 적용을 시켜서 굉장히 그 50평방미터 단위로 그리고 5분 단위로 이런 유동량을 사람이 얼마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가서 여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몇 분 후에는 몇 시간 후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된다면은 어떤 그 이벤트를 하려는 업체들이 가장 자기의 하려는 이벤트에 맞는 특성에 맞는 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벤트의 효과를 또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요즘에는 그 기지국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온도를 측정한다든지 그런 이제 기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이제 동네의 기상 정보를 취합하는 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5G 접목이 된다면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또 파악이 가능한 거죠. 즉 5G는 초고속 초저지연뿐만 아니라 이런 그 주파수의 특성을 활용한 기지국을 특성을 활용한 이런 서비스도 가능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2B 시장을 어떻게 잘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 통사들이 여러 기업들과 협력을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B2B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G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이제 5G가 B2B 시장에서 가치를 지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LTE까지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따로 기업들을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5G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말 그대로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낸다는 말이거든요. 즉,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자율주행차 하면은 이 자율주행차만 이용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원격 수술이다. 원격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특성을 부여하는 다상의 네트워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업계가 요구하는 다양한 그 기술 수준에 맞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그 업체들별로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5G가 특히나 B2B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 망 중립성인데요. 망 중립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나 서비스도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등한 접속권을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그 기업이나 어떤 서비스별로 따로따로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을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망 중립성이 위배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합의점을 향해 가는 것이 5G에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특성을 반드시 중요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 어떤 원격 수술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서로 독자적인 그런 접속권을 보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B2B 시장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설망이라는 건데요. 이 사설망은 이제 공중망하고는 그러니까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이런 이동통신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설망은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자기가 이용할 목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무선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이 통사가 없어도 어떤 기업들이 장비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항구라든지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동통신망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5G 사설망 이쪽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도입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설망에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까지 할당을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설망은 조사해 보면 10월 기준으로 물론 5G뿐만 아니라 LTE 기반의 사설망까지 포함된 거긴 하지만은 현재 한 10월 기준으로 한 156개 정도의 전 세계적으로 사설망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의 비중은 이제 5G 전용 사설망 한 19% 정도, 그 정도 얘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구축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최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통사들의 참여도 굉장히 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G 아마 개념적으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부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또 독일의 이제 보쉬가 뭐 여러 가지 장비로 유명하죠. 이 보쉬가 자기의 공장에, 여기 이제 LTE 기반이긴 하지만 LTE 기반 사설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공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그 LTE 네트워크를 구축한 건데요. 이렇게 LTE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뭐 드라이버 같은 여러 가지 장비에 접속 통신 모듈을 작용을 해서 모든 장비에 이용하는 그런 행태를 다 기록을 하고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불량률을 줄이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설망 사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제 로컬 5G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그 사설망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공장에 그 5G 사설망을 적용하는 그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모든 설비에 5G 통신 모듈을 적용하고, 심지어 근로자가 직접 입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마련을 해서 모든 공장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취합하고 분석을 해서 효율성을 더 높인다라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설망과 관련해서 기존에 한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이통사들은 배제된 채 어떤 통신 장비 업체하고 각 실제로 수요를 느끼는 기업들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이통사들의 참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통사들도 뭐 여러 가지 기업 전용망이라든지 기업 전용 서비스를 통해서 B2B 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외에 별도로 이런 기업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을 해서 5G 사설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B2B 시장은 이제 5G 핵심적인 시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5G 하면 일반적으로 컨슈머 시장, 일반 가입자 시장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은 결국은 이제 한계가 존재하는 시장이죠. 물론 사람들이 뭐 여러 개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전체 인구수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시장 규모가 결국 가장 많은 회선을 가입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런 B2B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이 회선수가 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만 있다면은, 통신비가 어느 정도가 되더라도 그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또 관심을 갖고 또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 그리고 장비 업체, 그리고 단말 업체, 그리고 실제 도입하는 업체들 모두 이 5G B2B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바로 5G에서 B2B 시장이 더 주목받고 있는 그 핵심,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5G 시장 결국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B2B 시장 열려야 되고, 이 시장이 곧 기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며칠 후면 이제 2021년인데, 뭐 내년도 5G 시장 전망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서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한 달 후면은 이제 2021년이 되는데요.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뭐 길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한 달 내에 뭐 5G가 엄청나게 시장이 변할 거다라고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한 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G 관련된 시장 현황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5G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 서비스는 단말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 및 요금제가 서로 잘 맞아서 이게 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그렇게 돼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5G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단말이나 서비스 이런 네트워크 측면에서 아직 약간씩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단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점점 가격대도 확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단말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런 그 가격대는 좀 높은 편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 즉 B2B 시장에서 본다면 기업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단말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본다면은 실제로 뭐 이통사들이나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많이 현실화돼서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좀 커버리지, 특히 이제 실내 커버리지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에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이
계속 조금씩 더 보완이 되면서 서로 삼박자가 잘 맞아서 잘 굴러가는, 그렇게 해서 전체 시장 규모 그리고 그 파급 효과도 더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슈머 시장 쪽, 일반 개인 시장 쪽은 계속해서 가입자도 늘어나고 시장 규모도 더 커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 B2B 시장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움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이제 이통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기업들한테 그 비용 대신에 얼마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내가 뭐 돈을 내지만 그만큼 효과를 뽑아내지 못한다면은 5G를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B2B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세부 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들마다 다 요구하는 사항이 틀립니다. 어떤 업체들은 굉장히 빠른 고속의 네트워크를 원하지만 또 어떤 업체들은 뭐 고속의 네트워크는 필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담화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통사들이 그 기업용 솔루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좀 부족한 측면도 좀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이 통사들이 이런 B2B 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통사들은 네트워크 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업용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인수도 하고 있지만은 아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전부 다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비용 대비 효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실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유스 케이스를 발굴한다면은 이 사례가 발판이 돼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도입을 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마다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편화된 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업들의 어떤 전용망이라든지 사설망 이런 걸 통해서 각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기업 솔루션 부분에서는 보다 다양한 업체들과의 제휴를 하고 또 투자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그 스타트업 시장에서 본다면은 그 투자하는 대상 그 기업들이 이 통사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국내 이 통사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미국이나 뭐 중국 이 통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전문적인 투자 법인까지 만들어서 이 5G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그러니까 5G 기술,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5G 단말, 그리고 5G 관련된 솔루션뿐만 아니라 5G의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하고 또 뭐 FC 경진대회 같은 것도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좀 전부 다 결합이 되면서 B2B 사업에 물론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조금씩 극복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극복이 된다면은 뭐 당연히 5G 가치가 실현되는 그 B2B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또 이 B2B 시장이 점점 커짐으로써 그 파급 효과로 또다시 컨슈머 시장에서도 수혜를 입는 또 혜택을 받는 이런 간접적인 파급 효과까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5G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또 발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로 인해서 뭐 원격 근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변화가 생겼고요. 이것은 그 바로 기업들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의 계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ICT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기존의 업무 활동을 보다 효율화하고 그리고 더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5G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2019년이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한 그 시기죠. 2019년이 어떻게 보면 5G가 이제 시작되는 태동기였다면은 올 한 해, 그러니까 2020년은 5G가 양적으로 성장을 했던 그 원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2021년에는 5G가 이제 질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원년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5G가 이제는 당연히 양적 성장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만 5G를 이용하는 실질적인 서비스, 그리고 단말,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5G의 진정한 가치가 발현되는 그 원년이 바로 2021년, 즉 내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되게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이런 뭐 이통사라든지 장비업체, 단말업체 같은 큰 대규모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이런 플랫폼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5G가 이런 통신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ICT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그 외 ICT 산업 이외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이 어떻게 보면 5G의 진정한 또 원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굉장히 전반적으로 5G 시장에 대한 뭐 국내외 시장 현황부터 해서 B2B 시장에서의 어떤 킬러 서비스 제시까지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제가 2021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저는 이사님 오늘 강연을 듣고 충분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뭐 이통사들이 좀 더 이제 투자를 해서 커버리지도 좀 더 촘촘하게 만들고 그리고 단말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그런 와중에서 다양하지만은 B2B 시장에서 어떤 하나만이라도 킬러 네. 서비스를 성공할 수만 있다면은 그걸 발판으로 내년도에는 도약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5G 시장에 대한 내년도 전망을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2020년 하반기 디지털 이니셔티브 세미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주제는 내년도의 빅데이터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강연은 데이터 솔루션의 김명배 이사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배 이사님 여기 나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그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서 이제 부각된 게 빅데이터 그리고 AI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분야가 지금 좀 큰 화두를 받고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시장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서 빅데이터 분야는 날개를 단 셈인데요. 그럼에도 반면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투자에 대한 위축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도입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먼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개념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이란 빅데이터로부터 AI 기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표현하는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액션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과거에도 유사하게 존재했습니다.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개념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도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다만 달라진 부분을 찾는다면 데이터가 좀 더 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커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빨리 생성되는 실시간 데이터 형태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AI 기술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시절에도 기법들이 존재를 했고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발전시킨 다양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법들이 상용화된 것이죠. 신경망 기법 같은 것들도 데이터 마이닝 시절에도 존재는 했습니다. 이것이 더욱 똑똑해지고 다양해진 것이죠. 이런 배경에는 IT 기술의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리사와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리사 입장에서 보면 재료가 신선하고 다양해진 것이고, 조리를 하는 도구 역시 편리해지고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리사는 좀 더 쉽게 맛있고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 가트너에서 발표한 분석가치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이것을 보면 높은 가치 창출을 위해서 어떤 단계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연히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게 마련인데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냥 단순하게 기술하는 그런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은 진단하는 것이죠.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그렇게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지고 나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이 바로 예측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예측 분석은 빅데이터의 분석의 꽃이자 꿀과도 같은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측 분석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분석이란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정들을 수립하여 검증하면서 비즈니스 활동 결과를 예측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떠한 오퍼에 반응을 할 것인가를 예측한다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할지 아니면 구매하지 않을지 등을 예측해냄으로써 우리가 마케팅 활동에 적용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빅데이터 분석처럼 이 예측 분석도 과거의 경험, 즉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패턴을 찾고 미래 행위를 예측하여 활용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좀 더 들어보면 고객이 웹이나 모바일에 어떤 페이지를 클릭한다든지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거짓과 진실의 문제 또는 사망 또는 그 대출 연체 같은 한 개인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해당 개인의 특징들, 우린 이것을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특징들을 입력값으로 하여 예측 결과를 산출해내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초등학교 때 많이 접해본 그런 그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이 들어갔을 때 결과가 6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그 네모 안에 들어있는 저 물음표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더하기 3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곱하기 2라고 하는 수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가 들어갔을 때 1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가 앞서 예상했던 더하기 3과 곱하기 2 중에 곱하기 2가 그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우리는 학습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곱하기 2라고 정의한 부분을 우리는 일종의 모델, 여기서는 예측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주어진 3과 5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 특징 변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과로 나오는 6과 10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예측 결과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측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 사전에 주어지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예측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측 분석을 쉽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놓은 도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빅데이터의 다음 단계는 예측 분석이다라는 책입니다. 예측 분석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열쇠라고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측 분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측 분석 도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 트렌드로서 예측 분석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시기로 데이터 분석 단계의 꽃이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다음 단계는 예측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예측 분석이 어떤 분야에서 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측 분석의 적용 분야는 실로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통 분야에서 관심이 될 수 있는 수요 또는 판매량을 예측하는 문제,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는 관심이 되는 어떤 품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최적 공정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넷플릭스 사례로 유명한 개인화 상품 추천 영역도 있고요. 고객의 행태를 예측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나 항공기 등과 같은 고장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정비하는 예지 정비 분야도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음성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챗봇 분야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데이터는 이제 1차 가공돼서 우리가 민원을 예측하거나 분석을 하는 분야에 다시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이미지 분석과 같은 분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와 맞물려서 품질 분석 분야에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서로 매시업돼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 분석을 적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예측된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측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예측된 정보를 활용하는데 무엇인가 적절하지 않아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적용 분야를 좀 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고객에게 예를 들어서 이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고객들 중에 어떤 고객이 떠나갈 것인가, 이탈할 것인가, 이탈을 한다거나 휴면한다거나 실효가 된다거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정의가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떠날 위기에 있는 고객을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다면 그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지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반응 부분에서도 어떤 고객이 캠페인 오퍼에 반응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문제, 그리고 이 예측된 정보를 가지고 캠페인 타겟팅 시에 반응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우선적으로 타겟팅해서 실행하는 이제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캠페인의 타겟팅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면 어느 고객이 프로모션 상품을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부분에서는 캠페인 타겟팅 시에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기업에서는 대출 이자의 연체 문제에 이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고객이 연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연체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대출 금액의 한도를 하향 조정한다거나 신용도를 낮추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요 예측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 얼마만큼의 양이 팔릴 것인가를 예측하는 문제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된 수요량 혹은 판매량을 기초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는 공정 조건에 대한 최적화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 중에 공정의 어떤 조건일 때 수율을 높일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공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행하는 그런 적용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통사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품 추천입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사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본 부분일 텐데요. 웹이나 모바일상에 접속한 고객별로 맞춤형 상품을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측된 정보를 이용해서 추천 시나리오별로 추천된 모델을 상품을 화면에 노출시켜서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마케팅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중장비 같은 고장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에서 예지정비라고 하는 부분에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장비 등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언제 고장이 날 것인가 그 시점을 예측하는 문제와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 장비가 고장나는 시점을 사전에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우리가 분석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측 분석은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각 단계들은 과거의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 중에 하나인 크리스프 DM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이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비즈니스 이해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석을 기획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분석을 적용하는 목표를 수립하거나 적용 방안들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6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데이터의 이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분석에 사용할 실제 데이터를 정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준비 단계인데요. 데이터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끔 정제하거나 통합하고 새로운 형태로 생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마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석 마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 마트가 완료가 되면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인 모델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언급하는 머신러닝 기법이나 딥러닝 기법들을 이 단계에서 학습하고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서 가장 우수한 모델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모델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업무에 적용하는 디플로이먼트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런 단계들은 그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전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음 단계로 다시 뛰어넘는 이런 루핑 구조를 가진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예측 분석이 굉장히 적용 분야가 넓네요. 네, 고객 분석, 수요 예측부터 해서 중장비에 대한 정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적용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2020년도에 예측 분석 시장에 대해서 현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수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급 그런 기업들에서는 자체적인 분석 기획 그리고 실행, 관리하는 그런 전문 인력들을 갖춘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에 대한 인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는 이 설문조사는 2017년과 2018년도에 조사된 빅데이터 미도입의 이유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여기를 좀 살펴보시면 순위만 바뀌었고 1, 2위는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관련 데이터의 부재와 두 번째로는 전문 인력의 부재입니다. 우리 회사에 그 빅데이터라고 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빅데이터인가? 라는 질문을 초창기에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용어에 너무 고립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작거나 일부 형태의 데이터라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도 똑같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작은 규모의 기업인데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비용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부 전문 업체와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파트너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작은 기업 규모입니다. 이것은 작은 기업들의 어떤 비용, 예산에 대한 부담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한 번에 큰 규모로 통합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리스크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런 경우는 좀 작은 규모의 인프라 규모를 가지고 혹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작은 규모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자체적인 경험을 쌓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IDC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그런 자료인데요. 2023년까지 국내 인공지능 AI 시장의 전망을 발표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3년까지 연평균 17.8% 성장한 6,400억 원의 예측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밝은 전망을 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2020년도 2월에 저희가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측된 것처럼 계속 시장의 규모가 동일하게 커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020년도가 지나고 나서 판단을 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 분야별로 좀 나누어서 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사가 그 올해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이 분석 부분을 도입하는 현황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 규모의 증가가 예상이 됐고 누구나 다 밝게 예측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확보에 대한 위축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이저 기업 중심의 도입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최근에는 중견기업들의 신규 도입 시도도 좀 일부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신규 조직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런 신규 채용 부분에서 약간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을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신규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적절한 어떤 실적을 좀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도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규모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조직을 갖췄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변화가 굉장히 이제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 인프라 관점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효율성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 환경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사실인데요. 분석 분야에서는 이제 올해
이 클라우드 환경상에 분석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좀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향후에도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절한 리소스를 활용하면서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최적화가 앞으로 계속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전히 사전에 준비의 좀 미흡으로 인해서 최초에 우리가 프로젝트 분석 그 목적을 목표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실패들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빅데이터 분석 시장 올해 시장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올해도 가장 큰 어떤 임팩트는 코로나19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뭐 예산의 좀 변동이라든지 그리고 인력의 어떤 인력 활용에 대한 변화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수요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전 준비가 많이 좀 미흡하다 보면은 좋은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예측 분석 시장에 대해서 많이 프로젝트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케이스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성공과 실패 이렇게 이분형으로 우리가 분류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특히나 이제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저해가 되는 성공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들은 좀 우리가 나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분석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그 성공을 좀 저해하는 요소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분석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의 필연적인 지연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 마이닝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여전히 그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일단 지연이 발생하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목표로 한 그런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뒷단에 그 모델을 학습하고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부분에 시간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석 프로젝트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데이터 제공자의 어떤 부재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는 고객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데이터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제공자의 확보가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데에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지금 바로 즉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즉시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의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웹이나 모바일 로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 행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웹이나 모바일의 방대한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한 형태로 요약하고 축약해 놓은 그런 그 환경은 아직도 부재한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빨리 이제 인프라 환경을 좀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즉시 적시적소에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현업 실무자의 노하우 반영의 그런 어려움입니다. 물론 이제 TF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고 각 현업 그 부서의 실무자들이 인볼브가 되긴 합니다만 데이터 분석만 담당하는 그런 그 담당자가 할당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 분석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리뷰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도 이수를 하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결국에 업무에서 활용하게 될 그런 기능들 위주의 그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분석 부분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이런 정기적인 미팅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력 있는 현업의 TF 참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모델 적용이 어려운 업무 프로세스인데요. 결국에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자동화해서 우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업무 프로세스 특성상 자동화 모델을 적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분석 기획 단계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혁신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의 그 도입 필요성, 공감에 대한 부족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조직과 이를 사용하게 될 사용자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필요성에 대한 이런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기획 단계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홍보를 위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무조건적인 그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욕구들을 좀 가지고 계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복잡한 그런 방법론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 도입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최적의 결과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는 이제 분석 기획이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공적인 그 도입을 위한 중요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기획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 실제 우리가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분석을 수행할 과제의 정의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결과 도출에 대한 가능성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고 진단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문제는 무엇인가를 도출해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익식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수입되는 식품의 정밀 검사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효율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문제 도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검사 비용의 낭비의 문제로 이렇게 도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 이렇게 인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도출해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도출해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밀검사의 그 부적합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여 검사 대상을 식별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도출해내야 되는 요소는 부적합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가설 수립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무엇인가를 도출해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저희가 고객의 특성이나 변수라고 표현을 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가능성에 관계없이 다수의 가설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예제를 설명을 드리면 수입량이 증가한 경우라든지 갑자기
그 다음에 특정 품목인 경우, 그 다음에 과거에 부적합이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제조 국가에 따라서 이런 부적합 여부가 다를 것이다 라는 가설들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현업의 담당자분들의 어떤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를 진단하는 단계가 바로 데이터 이제 진단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에 사용될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집은 되고 있는데 품질이 떨어져서 활용을 할 수가 없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이 과제와 관련된 외부 데이터는 있는지, 그리고 수집이 가능한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로는 이제 데이터들의 품질 검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진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용 가부를 판단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진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이제 전문 기업을 통해서 이 4단계부터는 좀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일단 사전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마지막 질문이긴 하지만은 내년도에는 말씀해 주신 전체적인 빅데이터 시장, 좁게 보면 예측 분석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 시장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2021년도에 그 예측 분석의 도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것을 언제로 볼 것이냐, 그리고 언제 올 것이냐라는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냐, 어느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분석을 위한 마트,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모델을 우리가 학습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 데이터 마트를 이제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임에도 아직 활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만큼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근거를 알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이런 저하된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장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최적의 액션을 위한 인사이트 도출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처음 설명드렸던 그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빅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한 다음에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액터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액션을 취하기 위한 그런 근거 데이터들을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도입된 분석 자산의 원활한 관리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자체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을 해왔고, 그것이 이제 분석 자산이라는 것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수명을 오래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돼야 되고 이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분석 자산이 양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원활한 관리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고객의 패턴의 변화
부분입니다. 고객의 니즈가 이제 과거와는 이제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여기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앞으로 다음을 더 많이 아니면 더 적게 하실 예정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먼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지금 현재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서대로 정렬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응답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이제 자가용 이용을 좀 줄이겠다라고 응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부분이 이제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도 이제 줄이겠다라고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여행계 쪽에 이제 항공 그 여행 부분도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부분은 이렇고요. 저희 국내 한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보면 역시 유사한 패턴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역시 동일하게 오프라인 매장 방문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 항공 여행이 동일하게 이렇게 뽑힌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재밌는 부분은 앞에 그 전 세계의 의견에서는 자동차 이용, 자가용 이용을 줄이겠다고 한 반면에 저희 나라는 좀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응답한 부분들이 또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객의 패턴이 이제 변했다라는 그런 팩트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의 그 데이터 활용, 어느 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 노멀 시대를 언제로 볼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측 분석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분석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이 각각의 데이터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관심이 있는 데이터나 그 이벤트의 분석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제 분석 대상 기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의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벤트가 발생할 시점을 예측하는 문제다라고 보면 그 이벤트가 최근 얼마 기간 동안 발생했던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석 대상 기간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벤트가 발생한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고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고객이 이탈하기 이전에 어떤 행동들을 보이느냐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관찰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발생시킨 그 개체의 행태를 관찰하기 위한 기간의 그런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액션 기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이트를 도출했으면 그 실행자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액션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캠페인에 어떤 예측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 기간 시점까지 예를 들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의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예측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그 일정 액션 기간만큼 그걸 N개월이라고 한다면 그 N개월의 데이터는 우리가 관찰 기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측 분석에 활용하는 이 3가지 형태의 데이터 기간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제 뉴 노멀 시대가 언제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이제 직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솔루션은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쉬운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그 기간으로부터 데이터 분석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결국에는 모니터링하는 준비를
내년에는 좀 해놓고 우리가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오면 그런 분석을 바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석마트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CDP라고 하는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 CDP를 도입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도 있는데요. 이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고객 접점 채널에 대해서 효과적인 최적의 마케팅 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 마케터가 직접 조작 가능한 통합된 고객 데이터베이스라고 가트너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과거에 EDW나 DW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하고도 약간 유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접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다양해졌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됨으로써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저에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고객의 접점 채널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잘 모아놓고 이를 활용하는 마케터들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그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1년도에는 이런 고객 데이터를 다시 정비하고 분석 목적에 맞게끔 잘 정비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결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방법론의 특징으로 인해서 활용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믿고 쓰지?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짐으로써 신뢰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신감 부분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활용도가 저하되는 것을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AI의 최종 결과의 근거와 도출 과정의 타당성 제공에 노력이 이제 과거부터 되어 왔고 최근에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설명 가능한 AI, 그래서 XAI라고 하는 Explainable AI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란 인공지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차트처럼 현재는 이것을 실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를 전달해 준다라고 하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XAI를 도입을 하게 되면 결과뿐만 아니라 왜 그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함께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높이고 자신감을 상징시키는 이런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이미지 분석 분야에 주로 이제 그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적용 분야도 확대되고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최적의 액션을 위한 인사이트 도출 필요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XAI 부분과 조금 연관이 있긴 합니다만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용자는 어떤 최적의 액션을 위해서 결과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건 좀 다른 측면에서의 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이탈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주면 이탈을 막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퍼를 우리가 제시했을 때 이 고객이 이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돌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마케터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의 변신 과정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 동기에 발생하는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에 대한 그 불만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화 동기가 발생을 하면 고객은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탐색하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를 상담을 통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다른 상품들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쟁사의 제품들을 조회해 본다든지 등과 같은 액션들을 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탈퇴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사전 액션 부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탈퇴를 위한 계좌에서 돈을 뺀다든지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든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 액션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어떤 탈퇴라고 하는 이제 종료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저희가 그 기관계 업무라고 하는 우리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이 의사결정 단계 이후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탈퇴하기를 마음을 먹고 계좌 송금을 한다든지 투자금을 회수한다든지와 같은 거래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탈의 징조다라고 볼 수 있는 정보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알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동기가 발생하거나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단계, 즉 의사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서 이 고객의 마음을 돌려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케터들에게는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단계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으로는 결국에는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흐름 축을 놓고 상담 내용이라든지 웹이나 모바일에서 조회한 화면이라든지 검색한 내용이라든지 챗봇에 상담한 내용 이런 그 비정형 데이터들을 한 시간축에 쭉 나열해 놓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분석을 함으로써 이런 이탈에 대한 어떤 고객의 변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인프라나 환경이 미흡해서 분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 항목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분석 자산의 원활한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예측 분석의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박스에서 왼쪽 부분을 보시면 분석을 기획하고 데이터를 구성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그런 단계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분석 자산이라고 하는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 자산이 축적이 되는 것이고 이 분석 자산들은 성능이 낮아지지 않도록 성능을 진단하고 그리고 성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델을 튜닝, 재개발 혹은 강화학습을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현된 부분에 바로 그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관리되고 있는 이 분석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이런 관리들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올해 조금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자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예측 분석 분야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이사님께서 빅데이터 분석 단계에 있어서 예측 분석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가능성, 중요성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측 분석의 어떤 활용 분야, 그리고 내년도에 예측 분석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내년도 위드 코로나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일 텐데 예측 분석 시장에 좀 새로운 활기가 불어넣어지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오늘 빅데이터 분석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데이터 솔루션의 김병비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의 발표 세션은 모두 마쳤습니다. 5G 그리고 빅데이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살펴봤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내년도 비즈니스 준비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고 있지만은 지금 세미나 강연 주제는 저희가 1, 2주 후에 저희 한국정보사업연합회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방문하셔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